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터페이스와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낙원 교수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영상으로 보셨죠? 아마 인터페이스가 뭔지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나온 영상을 통해서 대부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터페이스와 디자인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반영되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소프트웨어의 기능 부분보다 인간과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접촉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이 사용자 중심으로 사용성이 높게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인터페이스 및 사용성 문제는 컴퓨터나 소프트웨어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러 도구나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건축물이나 설치물, 각종 정보 등에도 적용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인간의 활동과 시스템의 활동 사이를 중개하는 장치이다.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죠. 인터페이스에는 제품 자체, 또 디스플레이와 조작 장치 등과 같은 하드웨어 측면과 이들의 기능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은 액정과 같은 화면 표시기, 그리고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컴퓨터를 다룰 때 상호작용 양식을 결정짓는 아이콘, 그래픽 또는 메뉴, 명령어 등이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인간의 지각 및 인지 방식과 조화롭게 연결시키는데 1차적인 목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사용자의 필요를 만족시키고 사용자의 실수를 고려하고자 하는 인간 중심 인터페이스에서는 이 점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인간과 시스템의 상호작용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을 얼마나 잘 지원하느냐가 인터페이스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하는 활동이 시스템에서의 활동을 연결시켜주고 인간이 그 시스템에 본인의 생각대로 뭔가 작동시킬 수 있는 그 연결 장치가 바로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인터페이스에 대한 그 예들을 쭉 제시해 놓은 거죠. 우리가 컴퓨터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이 다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러한
아이콘들을 보면 이게 글자로도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무슨 기능인지 그림으로도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르게 되면, 그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용자가 원하는 그 작동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자주 쓰고 있는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에 있는 이 아이콘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죠? 그걸 누르게 되면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이 활성화되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인터페이스가 뭔지는 명확하게 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한 인터페이스라는 게 디자인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PC나 PDA, 휴대폰에 모두 일정 기능이 있지만 일정을 표시하는 기능 측면이나 이동의 편리성 측면에서 서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사용자는 자기의 사용 방식에 맞는 시스템을 더 좋은 것으로 선호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사용자의 일정 관리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의 디자인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그 상호작용을 적절히 설계해 줌으로써 시스템의 기능성을 높여줘야 하는데, 기능성이라는 것은 시스템의 목적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능성과 병행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인터페이스의 신미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디자인에서 기능성과 신미성,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심미적 디자인은 사용자의 호감과 애용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미성의 강조가 기능성의 약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양자 간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의 사용 편의성 혹은 사용성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기능이 뛰어나고 심미적으로 뛰어나도 사용이 불편하고 고장이나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면 사용자에게서 버림받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디자인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터페이스에 대한 접근은 인터페이스의 구성 방식에 따라서 시스템과 인간의 상호작용 방식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동화된 인터페이스는 복잡한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속하게 작용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작동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용자가 특별한 사용법을 시도할 경우 자동화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으며 그 자동화 시스템에 발생한 작은 문제로 시스템 전체가 불능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수동 조작 인터페이스는 때때로 조작법이 어렵거나 효율성이 낮은 경우도 있지만 임기응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전체가 고장나는 일은 드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동화 시켜 놓으면 중간중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문제로 인해서 시스템 전체가 아예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이제 수동 조작 인터페이스로 했을 경우에는 조금 사용자가 그 조작법이 어렵거나 또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그때 사용자가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한 번에 전체가 다 고장나는 일은 드물게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요. 무엇보다 내가 무엇인가를 다룰 수 있다는 통제의 느낌이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사용자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작동을 시키고 내가 컨트롤한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터페이스가 무엇을 표시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사용자가 할 일을 명령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는 해당 과제의 복잡성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상태를 표시해주는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에게 판단과 최종 결정을 넘기기 때문에 유능하고 현명한 사용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만큼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사용자가 그 인터페이스를 잘 이해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상태를 표시하는 인터페이스가 훨씬 좋을 수 있는데, 명령하는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지시를 잘 따르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시스템 상태, 그걸 조건이라고 보고 그 시스템 상태와 필요한 조작 행위, 필요한 조작이라는 것은 바로 사용자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1대1로 대응하게 된다면 명령 표시 인터페이스는 충분한 그런 상태가 되고요. 상태 표시 인터페이스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대1로 잘 맞아떨어지면, 서로가 1대1로 잘 대응을 하게 되면 명령 표시 인터페이스도 충분히 작동을 할 것이고, 상태 표시 인터페이스도 별 어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조건과 행위에 대응의 가짓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사용자의 능력에 따라서 아주 좋은 결과에서 아주 나쁜 결과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명령 표시 인터페이스는 보통의 경우 최악의 사태는 모면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를 어떤 걸로 할 것인가, 무엇을 표시하는 것이 좋은지는 과제의 복잡성, 얼마나 과제가 복잡하냐 아니면 단순하냐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사용자의 능력이라는 부분도 고려를 해줘야겠지만 디자이너가 사용자의 능력까지 다 고려할 수는 없는 거죠. 현대의 많은 시스템들은
신호 처리와 회로를 이용한 디지털 표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표시를 통해서 사용자가 시스템의 상태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있죠. 시스템의 상태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면 표시기에서 이 신호에 해당하는 값을 디지털이나 아날로그 방식으로 다시 변환해서 표시해 주는 것이에요. 원리적으로는 같은 디지털 표시기지만 사용자에게 보이는 최종 화면은 디지털 방식, 숫자나 문자일 수도 있고 아날로그 방식인 시계바늘과 같은 그러한 방식일 수도 있다는 거죠. 최종 표시 방식이 디지털식인지 아날로그식인지에 따라서 사용자가 경험하는 편의성의 종류, 더 적합한 용도, 신미성, 그리고 만족도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능적 디자인, 행동적 디자인 이 얘기할 때 그런 아날로그와 디지털 그 두 가지의 디자인의 차이점은 충분히 학습을 했을 거예요. 숫자나 문자는 일반적으로 의미를 표시하는 반면에 아날로그 방식은 물리적 대응관계에 기초해서 의미를 표시하며 직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걸로 할지는 그 시스템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에 쓰이고 있고 그 상태에서 어떤 것으로 표시해 주는 게 더 좋을지는 디자이너의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터페이스의 조작 방식이라는 것은 PC의 윈도우가 운영체계라는 그 OS가 DOS,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지금은 윈도우 방식인데 그 DOS에 이어서 개발된 인터페이스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DOS로 상태에서 우리가 컴퓨터를 작동시킬 때는 전부 명령어를 직접 손으로 다 쳐넣었어요. 그게 바로 명령어나 프로그램 명칭을 직접 화면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명령어와 각종 옵션들을 사용자가 일일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도스를 작동시킬 수 있었던 거죠. 도스를 통해서. 근데 그 도스라는 부분을 대체시키는 윈도우가 나오면서 프로그램이나 문서의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끌어당겨 놓으면 원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필요한 조작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명령어를 일일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PC의 아이콘 모양을 보고 이게 뭘 하는 무슨 기능을 하는 아이콘이구나 하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WYSIWYG라고 하는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신이 본 것이 바로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내가 이걸 누르면 무슨 결과가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이죠. 거의 90년대에 그 도스에서 윈도우로 넘어오는 시기에는 정말 윈도우라는 게 너무나 편리했어요. 그 전에는 전부 다 이렇게 명령어를 쳐넣어야 되는, 그래서 막 전문가가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작동시키는 그 명령어만 알고 있었지, 뭔가 좀 더 난이도가 있는 그런 컴퓨터를 작동시키려면 프로그램 언어를 다 배워야 돼요. 근데 그거는 뭐 전산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나 전문적으로 그런 프로그램 언어들을 알고 있죠. 뭐 포트란이다, 뭐 C랭귀지다. C랭귀지는 그나마 더 최근 거지만 예전에는 뭐 컴퓨터 언어, 베이직부터 기본적인,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뭐 통계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예전에는 통계도 다 그 공식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그거를 지금 엑셀과 같은 데서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통계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컴퓨터도 그렇게 다 명령어를 입력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다 짜서 그것을 일괄 처리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했던 거죠. 사실 윈도우라는 게 초보자들 입장에서 PC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숙해지게 만들어준 것이에요. 전문가들 중에는 도스 방식처럼 직접 명령어를 입력해서 조작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정말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뭐 직접 자기가 명령어를 입력해서 그냥 작동시키는 게 더 편리했던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제 전문가가 아닌 초보자,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클릭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조작 방식에 따라 사용자의 과제와 여러 사용성 요인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인터페이스의 조작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인터페이스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문제가 몇 가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인터페이스 문제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그래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할 때 사용자의 습관이나 성격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사용자의 습관이나 성격이라는 것이 인터페이스와의 상호작용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는 사용자의 구체성이 무시되기 십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용 목적, 연령, 성, 취미, 동기에 따라서 여러 사용자 집단이 존재하고 또 이에 따라서 상호작용 방식이 달라지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핸드폰의 경우도 어떤 사람은 전화 기능만 있으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오락 기능을 주로 사용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카메라 기능을 굉장히 원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과시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스마트폰이 최신 제품일수록 엄청나게 고사양의 고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효도폰이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그냥 전화하고 뭐 인터넷 정도만 사용하는 그런 것들도 제품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도 보면 보급폰, 그죠? 보급폰이라 그래서 가격도 좀 싸고 그런 고기능의 고사양의 스마트폰이 아닌 그 중간 정도의 사양과 중간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사용자가 사실은 누구냐에 따라서 인터페이스의 특성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터페이스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인간과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어떤 형태로 규정 지어 줄 것인지, 사용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제공할 건지, 그것이 또한 어떻게 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운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운유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운유법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연결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이지만 그것을 보면 뭔가가 떠오르는 거죠. 그게 은유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자들에게 이해시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막상 사용자들도 신제품을 구입해서 어떻게 작동시켜야 되는가를 잘 알지 못한 채로 그걸 작동시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개발자들은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델로 은유를 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유, 메타포. 유명한 은유 중 하나가 바로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PC에서 컴퓨터를 켜고 나면 데스크탑, 이 책상의 가장 위에 있는, 그래서 PC 화면에서도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건 뭐 문서 편집, 메일 보내고 뭐 그림 편집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책상 위에서 하는 작업들의 종류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비유해서 이런 과제를 암시해주는 아이콘이나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가장 쉬운 예라고 볼 수 있죠. 그 외에도 우리는 점점 무수히 많은 그 은유가 사용되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아이콘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휴대폰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앱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깔아놓고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앱이 바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바로 보면 우리는 그 그림을 통해서 이게 뭘 하는 건지는 대부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응 관계라는 건 어느 정도까지는 직관적이고 간단 명료한 것도 있지만 과제의 수가 많아지고 아이콘이 복잡해지면 쉽게 탐지되거나 분명히 이해되지 않게 되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 PPT, 이 문서 작성 도구인 PPT 파워포인트에서도 그림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 의미를 떠올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은유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또 가장 자주 사용하는 은유로서 폴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폴더는 모든 문서와 프로그램들을 서류 철의 개념으로 위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폴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폴더는 계속 하위 폴더를 만들면서 자기가 하나의 같은 유사한 파일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폴더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은유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인터페이스의 은유라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러한 은유들은 명백하고 다른 경쟁적 대안들은 없어 보이지만 그동안의 인터페이스 발달이
보여주었듯이 새롭고 더 유용하고 더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앞장에서 본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거나 폴더라고 하는 것은 잘 정리된 책상이나 책장을 연상시키지만 문서와 멀티미디어 자료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를 바로 인출한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사실은 문서가 이렇게 좀 많지 않을 때는 그 분류도 쉽게 할 수 있고 차곡차곡 잘 정리돼서 폴더 몇 개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그 하위 폴더를 계속 만들게 되면 나중에 내가 필요한 자료를 끄집어낼 때 인출한다는 것이 뭐예요? 끄집어낸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헷갈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게 또 하나의 문제로 또 등장할 수 있죠. 이거 내가 이 파일을 어디다가 어느 폴더에다가 넣어놨는지를 명확하게 잘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폴더 구조라는 은유는 계속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에 상응하는 PC의 인터페이스에도 변화가 생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의 인터페이스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사실은 많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PC는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이 되어 왔고 또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삶의 영역이 되어 있으며 가상현실이 실제 새로운 체험 무대로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그 가상현실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더 이상 자연적이거나 사회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공적이고 가상적이고 시스템적인 것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와 함께 우리가 환경과 접촉하는 그 면에서도 인터페이스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하는 것도 그렇고 문자 메시지 보낼 때도 글이 아니라 그 몇 단어가 되는 또는 몇 마디가 돼야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걸 그냥 어떤 그림 하나로 그냥 의사 전달을 하는 경우도 이미 익숙한 그런 현실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그냥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 몇 가지 사례로 주고 더 다양한 모양의 그림들은 유료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자꾸 늘어나고 있죠. 그것을 다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다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기계의 계기판과 조작판을 통한 인터페이스는 골동품처럼 보이기 시작했고요. 화려한 액정 화면과 금속성의 조작 단추, 터치스크린, 열 또는 운동 감지 장치, RFID, 무선 주파수 식별 시스템, 일명 전자택으로 불리는 장치 등이 출현한 지 이미 오래됐고 벌써 아주
사용되고 있는 게 일반화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RFID라는 건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하면 소형 반도체 칩을 사용해서 사물 정보를 처리하는 인식 시스템이다. 근거리에서 한 번에 한 제품만 인식하는 바코드와는 달리 원거리에서 다수 제품을 인식하는 장점이 있어서 물류혁명을 불러올 시스템으로 통한다. 이미 사용되고 있지요. 예전에는 영업사원들이 그 바코드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찍으면서 확인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RFID라는 그 무선 주파수 식별 시스템으로 그냥 한 번에 어떤 공간에 있는 그 제품들을 한 번에 인식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다 가능해졌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더 편리하고 더 확장되고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인간과 환경, 시스템의 상호작용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는 인간과 시스템 사이에 있는 중간자가 아니라 인간과 시스템을 능동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에이전트, 즉 대행자로 변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 비서라는 개념에서 그 예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사이버도 이미 우리 현실 환경 속에 이미 다 들어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다소 앞선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인터페이스의 미래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화를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이미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현실, 눈앞에 이미 다 펼쳐지고 있는 것들이 아마 대부분이라고 봐야겠죠. 디지털 컨버전스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 일상생활 속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이 변해가고 있고 변해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 결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 기계들이 하나로 그냥 결합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죠. 그게 바로 디지털 컨버전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MP3 플레이어 그리고 디카폰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는 휴대폰 하나 속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카메라도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전 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찾아보고 싶은 거는 다 스마트폰에서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컨버전스가 한동안 아주 유행처럼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걸 이제 올인원이다. 모든 걸 하나로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프린터도 요즘은 복합기라 그래서 이미 벌써 수년 전에 복합기는 벌써 2000년대 초반부터 등장을 했죠. 처음에는 프린터와 복사 기능, 프린터와 스캐닝, 그 다음에는 프린터, 복사, 스캐닝에 팩스까지 이 네 가지 기능을 다 하나로 합친 것들이 이미 엄청나게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초기만 해도
그렇게 기능이 다 각각 다른 기계로 사용하던 것을 하나의 기계에서 사용하면 아주 편리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많이 구입들 했어요. 근데 그렇게 구입해 놓고 보니까 그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건 그냥 프린터나 복사지. 뭐 스캔이나 그 팩스는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네 가지 기능이 다 한 기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작동시킬 때 프린터는 그냥 매번 사용하는 거니까 잘 작동이 되지만 스캐닝이나 뭐 팩스 기능을 사용하려고 하면 오히려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저도 지금 뭐 연구실에 가면 그 복합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복합기를 갖다 놓고 쓰는 기능은 뭐 프린터하고 복사, 뭐 가끔 스캐닝하는 정도지 팩스 기능은 아예 사용하지도 못하고 연결도 제대로 잘 시키지도 못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올인원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의 다른 종류의 기기가 통합되면 각기 다른 사용 방식을 통합해야 하는 인터페이스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야, 이 표시는 어떻게 이 인터페이스가 뭐랑 연결시켜 줘야 되는지, 그 인터페이스 하나가 여러 개랑 다 연결될 수는 사실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굉장히 스마트해야 돼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에 전자수첩 기능이 이미 들어가 있죠. 근데 그렇게 들어갈 경우에 큰 액정 화면과 글자판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 휴대성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은 휴대폰은 되게 조그맸잖아요. 굉장히 작아지기는, 처음에 초기에 나온 핸드폰은 굉장히 컸어요. 그게 점차 작아지면서 이렇게 초기에 나온 폴더폰은 그냥 손에 이렇게 손바닥 안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그걸 펼치면 화면이 나오고 그 밑에 버튼으로 전화를 걸고 하는데, 이런 수첩 기능이 들어가고 메모를 하고 뭐 그러려면 좀 큰 액정 화면과 글자판도 굉장히 정교하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의 크기가 조금씩 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왜? 그런 기능들이 자꾸 첨가되니까, 그런 사용 용도로 쓰려니까 너무 작으면 글자도 조그만해지고, 저도 지금 핸드폰에 그 글자 크기를 중간보다 더 큰 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화면에 표시되는 글자 수는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휴대폰을 마냥 키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휴대폰 가지고 안 되면 태블릿이라는 게 또 나와 있고, 당연히 휴대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요즘 또 새롭게 나온 게 이제 폴더블 폰이 바로 그런, 그죠? 슬립. 아주 얇으면서 딱 접으면 아주 작은 크기의 휴대폰이 되고, 그걸 펼치면 굉장히 액정 화면이 커지는 그런 기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폴더블 폰도 가로로 접을 수 있는 거에서 이미 세로로 접는 것까지 올해 또 다 출시가 됐잖아요. 또 내년에는 어떤 모습의 휴대폰이 나올지는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휴대폰이 또 몇 년 있다가 또 나올 겁니다. 현재 복합 기능 제품에서는 그 액정 화면을 통한 시각적 인터페이스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액정 화면의 구성만 바꾸면 여러 모드의 인터페이스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방식에는 양식 오류의 약점이 작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오류 얘기할 때 양식 오류가 뭔지 다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모양이 비슷한 모양이 자꾸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양식 오류가 바로 그런 거죠. 또 이제 즉 음악 모드, 전자수첩 모드, 카메라 모드 등이 있을 때 사용자는 모드 선택을 혼동하여 엉뚱한 단추를 누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음악을 듣고 있는 동안에 전화가 오게 되는 경우처럼 사용자로 하여금 이중 과제를 수행하게 해서 인지적 처리 부하가 높아지고 이는 사용상의 불편뿐 아니라 안전에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음악 듣고 통화하고 그런 일이 지금은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일이지만 초창기만 해도 굉장히 그게 복잡했어요.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휴대폰이 또 내비게이션 기능도 있고 그게 운전 중에 또 그런 문제는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컨버전스가 소비자의 요구와 또 마케팅 요인에 힘입어서 당분간은 지속적인 추진력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다시 또 그 디지털 컨버전스가 멈춰지고 다시 또 디버전스, 나눠지는 그냥 본래의 기능 하나만 충실하게 하는 제품으로 또 출시가 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요. 거꾸로.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맹목적인 복잡화의 한계는 명백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용 상황에 맞춘 다양한 방식들 중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 또는 맞춤식 컨버전스 기능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의 미래는 맞춤식이라는 것과 적응형이라고 하는 형태로 변화를 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는 초기에는 보통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연성 있게 개발되었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어떤 사용자들을 암묵적으로 배제하는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인터페이스의 적용 영역 혹은 고객층이 한정되면 인터페이스는 주 사용자층의 특성이나 취향에 맞추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인터페이스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춰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 사용자층이 누군지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의 특성이나 그 사람들의 선호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점은 특정 사용자의 편의를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사용자들의 이해와 접근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확장성이나 업그레이드 등에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범용성의 원리에 바탕을 둔 맞춤식이 적절한 타협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자의 인지적 특성에 따라서 인터페이스에서 요구되는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공간 중심 인지 양식 소유자는 시각 패턴의 처리나 학습 능력이 능숙하지만 언어 중심적 인지 양식 소유자는 언어 정보의 처리나 학습에 더 능숙하게 할 수 있겠죠.
이 경우 사용자 자신이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중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쭉 얘기해 왔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오늘은 다 돼서 조금 남은 것 같은데 그 남은 부분,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경험을 해왔고 지금도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인터페이스가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 변화해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꼭 질문을 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